질병과 병원체. 단원이 총 이렇게 3개의 큰 단원으로 나눠져, 방어작용이. 마지막 그 비유전 단원이 3단원의 마지막 단원이 방어작용인데, 이 방어작용은 크게 3개의 단원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질병과 병원체. 자, 그리고 다음 장 넘기면 아마 방어작용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방어작용을 일어나는지 면역 체계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방어작용이고, 마지막에 응집반응, 혈액의 응집반응. 자, 위급할 때 수혈을 하기 위해서 응집반응에 대한 관계를 좀 알고 있어야 혈액형을 수혈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 이 혈액의 응집반응은 위급할 때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사람이 되게 많이 죽었어. 너네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죽었거든? 1차 세계대전 때 몇 명 죽었을까, 유럽에? 야, 1억 명이면 나라가 없어지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 1억도 너무 많은데? 100만 명 넘게 죽었거든? 많지 않아? 요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이 있잖아. 그 러시아의 지금 전사자가 10만 명이야. 1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 아니 50만 명에서 100만 명 사이래. 러시아가 이렇게 죽었대. 근데 러시아 같은 나라는 조금 비정상적인 나라긴 해. 왜냐하면 여러 소수민족들이 섞여져 있는 연합국가야. 그러니까 자기네 민족 빼고 나머지 소수민족들을 그냥 다 내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 다른 민족을 막 내보낼 수 있는 민족이 없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걔네는 그게 가능하니까 막 내보낸 건데,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 우리나라에 거의 4분의 1? 몇 명이지? 5천만 명인가? 100만 명인데 우리가 어린애들도 내보내지는 않잖아. 성인 남자만 내보낸 거잖아. 성인 남자 100만 명이 없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파탄나는 거지. 그러니까 한 150만 명은 죽었거든? 1차 세계대전 때. 근데 그때 이제 독일의 어떤 의사, 란트슈타이너라는 그 의사가 수혈 관계만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 중에 3분의 1은 살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3분의 1은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란트슈타이너가 정립한 그 혈액의 응집 체계, 그 혈액형의 체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BO식 혈액형 체계야.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다 보니까 어떻게 넣었을 때는 죽고 어떻게 수혈했을 때는 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래서 밝혀낸 거지. 그 밝혀낸 게 지금 ABO식 혈액형 체계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배우는데 아마 이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 이 부분이 중학교 때도 ABO식 혈액형 배웠잖아. 배웠지만 중학교 때 문제는 되게 간단한 것만 나오거든. 되게 간단한 그냥 뭐 이 혈청해가지고 응집했을 때 이게 A형이냐 B형이냐 막 이렇게 혈액형 판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간단한 어떤 그 가계도에서 혈액형이 어떻게 유전되냐 이것만 나오고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 때 응집반응 문제는 좀 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서 좀 어려울 거라고. 근데 문제는 똑같아. 그냥 수학이 좀 들어갔을 뿐이지 문제는 똑같다. 그래서 오늘은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 좀 하고 싶은데 방어전까지 다 나가고 싶은데 내 상태가 좀 따라줄지 좀 걱정이긴 해. 여기 방어전까지는 해야지만 숙제할 게 좀 있거든. 이 질병병원체까지 해버리면 숙제량이 좀 걱정이 돼서 방어전까지는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첫 번째, 질병의 종류. 자, 질병의 종류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감염이 되는 감염성 질병과 감염이 되지 않는 비감염성 질병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감염이 되고 어떻게 되면 감염이 안 되는지에 따른 그 원인이 뭐냐면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의 원인. 자, 감염성 질병의 원인은 뭐가 원인이면 감염성 질병이게? 그러니까 감염성 질병이라는 얘기는 내가 옆에 가면 감염이 되는 거잖아. 이 병 걸린 사람 옆에 가면 내가 감염이 되는 거잖아. 이게 뭐 분비물이든 뭐든. 원인이 병원체일 때 감염이 됩니다. 원인이 병원체다. 어떤 병의 원인이 병원체면 그 병원체가 사람으로 이렇게 옮겨가면 나도 감염이 되는 거지. 그럼 비감염성 질병의 원인은 뭐다? 병원체가 아니면 되죠.
뭐 유전적인 영향이든 환경적인 영향이든 병원체가 원인이 아니면 돼요. 병원체가 원인이 아니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구분해 주면 된다고. 자, 그럼 그 얘가 뭐가 있냐면 감염성 질병이 얘는 뭐 많으니까 됐고, 자, 비감염성 질병이 얘. 뭐 암, 암 걸린 사람 옆에 간다고 내가 암에 걸리진 않잖아요. 뭐 당뇨병, 뭐 고혈압 등등. 이런 질병들은 병원체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병원체가 아닌 게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염성 질병의 원인은 이 병원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인인 병원체 종류가 뭐가 있고 이 병원체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면 내가 감염성 질병에 안 걸릴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체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야. 저걸 알아야 우리가 병에 안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병원체의 종류가 이제 2번 해가지고 3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써주는 건 위쪽에 공간에다가 써주세요. 위쪽에 공간에다가 병원체가 어떤 게 있는지 크게 좀 나눠줄게. 자, 병원체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4가지. 첫 번째, 세균. 두 번째, 바이러스. 세 번째, 원생 동물과 곰팡이, 얘네들은 묶어서. 그리고 4번째, 프라이온. 이 프라이온은 좀 가로쳐줘. 특정 교과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수능엔 잘 안 나와. 하지만 내신 때는 나와. 교과서마다 내용이 있는 교과서가 있고 없는 교과서가 있어서 수능에는 나오기 어렵지만 내신 때는 나온다. 자, 그럼 이 각각의 병원체 핵심적인 내용만 또 써줄게.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 자, 세균은 원핵 단세포 생물입니다. 원핵 단세포 생물이다. 자, 단세포 생물이긴 단세포 생물인데 원핵세포라는 게 중요한 거. 자, 바이러스는 핵산 플러스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진 비세포 체계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만 세포는 아닌 비세포 체계다. 혹시 지금 우리 학교는 봤니? 넷플릭스에? 거기 보면 바이러스가 막 퍼져가지고 학교 전체가 애들이 다 좀비가 돼버리잖아. 거기서 나오는 게 바이러스거든? 근데 거기서 이 바이러스를 유포시킨 사람이 화학 선생님이거든. 안 봤니? 봤어? 근데 화학 선생님인데 앞에서 그 생명과학을 수업하더라고. 1단원. 너네들 이제 1단원 배우잖아. 생명상의 특성. 생명상의 특성을 막 수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지? 상관없는 거니까. 그 내용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거기서 그 화학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이러스는 생물이야. 딱 얘기해.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어떤 애가 손들어.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닌 걸로 배웠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얘가 그래. 바이러스는 생물이라니까. 그럼 수능 때도 생물로 풀어도 되나요? 생물이라고 막 화를 내. 너네 생물로 풀면 안 돼. 알았지? 거기 드라마에서는 생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왜? 바이러스도 생물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그 생물에 의해서,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다른 생물들을 조종해서 좀비로 변하게 한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 거기서는. 그 선생님이. 근데 실제로는 생물이 아닙니다. 세포 자체가 아니에요. 세포 체계가 아니다. 자, 원생동물은 진핵 단세포 생물이고요. 단세포 생물. 물론 원생동물이 단세포 생물만 있는 게 아닌데 병원체로서의 원생동물은 단세포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 원생동물 이게 아니라 병원체로서의 원생동물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야. 알았죠? 나중에 분류할 때 좀 헷갈리지 말라고. 자, 곰팡이는 생토에서 나오는데 분류는 진핵 다세포 생물이다. 자, 프라이온은 단백질 감염입자다. 단백질 감염입자.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병원체를 좀 다루기 앞서서 좀 한번 생각해 봐봐.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간도 수많은 병원체가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가 이렇게 숨 쉴 때마다 수많은 포자와 세균들의 포자, 곰팡이의 포자들이 막 내 몸속에 들어오고 있어요. 안 느껴지겠지만 우리 포자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 몸속에 곰팡이가 막 피어나니? 아니죠. 내가 무좀균을 먹었어. 이렇게 아빠의 발을 만져. 핥았어. 먹었다고요. 먹었다 치자고. 그럼 이 입 전체가 무좀이 걸리나? 아니면 이 무좀 만진 손으로 막 이렇게 비볐어. 발바닥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좀에 무조건 걸리니?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왜 어떤 경우는 걸리고 어떤 건 안 걸려? 왜냐면 지금 옆에 만약에 학준이가 지금 심한 독감에 걸렸다고 막 기침을 해댔어요. 막 재채기 막 하고 막 쿵쿵 막 침을 내뱉었다고요. 그럼 주변에 그럼 다 무조건 감기 다음주에 다 걸려 있어야죠. 근데 안 걸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병에 걸리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봐. 어떻게 해야지만 병에 걸릴까? 뭐라고? 들어와야 된다고? 뭐가 들어와? 내가 들어오면 된다고? 아니야. 아니, 초등스럽게 말고 생각해보라고. 어떻게 돼야지만 내가 병에 걸릴까요? 병원체가 내 몸에 들어온다 그래 병에 걸리니? 아니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니? 들어온 다음에 수가 늘어나야지. 내가 병원체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군대인 벽혈구가 다 제거시켜버리면 병에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근데 제거되는 숫자보다 늘어나는 숫자가 더 많으면 나는 병에 걸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온다고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온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야 병에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이 프라이온. 자, 이 프라이온은 단백질 감염 입자래. 그냥 단백질 덩어리야. 그러면 이 단백질 덩어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어. 숫자가 늘어날 수 있어, 없어? 이 생물체도 아닌데, 세포도 아닌데 어떻게 숫자가 늘어나? 그러니까 이 프라이온을 병원체로 인정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었고, 이거 병원체일 수 없어. 인정을 안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프라이온이 병원체로서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고, 가장 최근에 결정이 된 거야. 그 최근이 1970년대.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그 역사에서는 굉장히 최근인 거야. 최근에 밝혀진 거야. 이 프라이온은. 나머지는 다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계속 알고 있었던 그런 병원체들이고, 얘는 나중에 밝혀졌다. 알겠죠? 마찬가지 이 세균과 바이러스와 곰팡이 이런 원생동물들도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속에 들어온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야지만 병에 걸린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들어와도 어떻게 해? 제거시켜버리는 거죠. 우리 몸의 방어체계가 다 제거시켜버리니까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만약에 안 좋을 때, 피곤하고 나의 지금 상태, 면역력이 굉장히 극도로 이렇게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병에 걸리기가 쉬운 거죠. 왜? 내 몸에 다른 여러 가지 항산성이라든가 다른 곳에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병원체까지 들어와 버렸으면 얘를 막는데 에너지를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체가 막 늘어나겠죠. 그래서 병이 걸릴 수 있다고. 그런 체계를 좀 알고 나서 이 병원체를 좀 접근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세균. 자, 세균의 특징을 적어줄 건데, 자, 세균 하면 아까 원핵 단세포 생물을 떠올리라고 그랬죠? 원핵 단세포 생물입니다. 원핵 단세포 생물이다. 자, 그러면 이 특징에 해당되는 것들을 잘 색깔로 구분해가지고 특징을 적어줄 거니까 잘 구분해서 적어. 여러 가지 색깔로, 연필로만 쓰지 말고. 자, 이 중에서 세포의 특징. 자, 진핵 단세포 생물인데 모든 세포들이 갖춰야 되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이 세포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균만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세포의 특징이야. 모든 세포들이 갖추고 있는 특징. 첫 번째, 세포막. 두 번째, 핵산. 세 번째, 리보솜.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세포막의 기능은 뭐냐면, 자, 세포막은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니? 통과 때 배웠잖아요. 그렇지. 인, 지질, 이중충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막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인지질 이중충은 마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해. 성벽. 성벽의 역할을 하고 이 단백질은 성문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벽을 통해서 막아주고 이 성문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열면 들어오고 닫으면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냐면 물질의 선택적 투과가 가능해집니다. 선택적 투과. 물질을 내가 필요한 거는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거는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이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가 아니야. 알겠죠? 필요한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필요 없는 건 내가 막을 수 있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세포가 살 수가 없으니까. 자, 핵산은 유전물질이고 종류에는 DNA와 RNA가 있는 건 알겠니? 우리 4단원 나갈 때 처음에 배웠던 거잖아. 맨 처음에 유전할 때. 핵산에는 크게 DNA와 RNA가 있다. 배웠지? 자, 그럼 이 DNA와 RNA가 유전물질인데, 그럼 유전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이 유전물질이죠. 그럼 얘네들은 대체 왜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이냐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유전 정보. 자, 이 유전 정보는 뭐냐면 특정 단백질의 설계도입니다. 특정 단백질의 설계도다. 그러니까 이 유전 물질 DNA 또는 RNA 속에 들어가 있는 특정 유전 정보가 발현이 되면, 켜지면 그러면 특정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맞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근데 얘는 그냥 설계도의 역할만 하는 거야. 그러면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도 필요하죠? 그게 바로 리보솜이야. 자, 리보솜은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입니다. 단백질을 생성하는 소기관이다. 그러니까 DNA 속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전달해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DNA 자체가 옮겨가면 안 되죠. 왜냐면 DNA는 원본이니까. 원본을 훼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DNA 정보를 전달시켜주는 RNA가 있다고. 너네 다 통합 때 배운 건데? mRNA라고? 들어봤죠? 이 DNA 정보가 mRNA로 옮겨가는 걸 전사 과정이라고 하잖아. 떠올려봐. 너네 다 나왔던 거야, 통합 때. 그래서 전사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mRNA에 의해 이 mRNA가 리보솜한테 전달해주면, 그럼 이 리보솜에서는 tRNA가 아미노산을 하나씩 갖다 준다고, 이제. 트랜스퍼 RNA. 아미노산 갖다 주게 되고, 그럼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이 이제 합성이 된다고요. 알겠니? 네,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 단백질에 의해서 특정 물질 대사가 시작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핵산의 역할은 이 단백질의 설계도로서의 역할이고, 이 유전자의 이 정보 속에 들어있는 정보에 의해서 특정 물질 대사를 시킬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단백질 생성해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이 효소로서 작용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해집니다.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자, 그리고 스스로 증식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사가 가능하고 스스로 증식이 가능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체계를 생물이라고 하자. 그래서 세포 이상부터 생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생물이라고 하자. 이게 바로 생물이다. 그래서 세포 이상부터가 생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세포들이 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으니까. 알겠니? 따라서 바이러스는 생물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알겠죠?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니까. 바이러스는 세포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이 아닌 거죠. 생물이 아니지만 생물적인 특징이 있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치마 입는다고 해서 내가 여자니? 아니잖아요. 남자는 남자인데 여성적인 특징이 있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생물은 아니지만 생물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자, 그리고 원핵세포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은 여기다가 이제 덧붙일 거예요. 색깔 구분해서. 자, 내가 흰색으로 쓴 거는 모든 세포의 특징이고, 자, 원핵세포기 때문에
이 핵산의 양이 적습니다. 핵산의 양이 적다. 그럼 이 핵산의 양이 적은데 이 적은 양을 보관하기 위해서 핵막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죠. 내가 돈이 5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짜리 금고가 필요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돈이 좀 많이 있어야 금고가 필요한 것처럼 핵산의 양이 적기 때문에 금고, 즉 핵이 필요 없다 이거죠. 예, 양이 적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게 원핵세포의 특징. 자, 그리고 리보솜과 같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비막성 소기관은 가지고 있지만 존재? 소기관은 있지만 막성 소기관은 없다. 막성 소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원핵세포의 특징입니다. 리보솜은 그러니까 비막성 소견이기 때문에 원핵세포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스스로 단백질을 만들어서 스스로 물질화가 가능해진다고. 하지만 뭐 미토콘드리아, 뭐 소포체, 엽록체, 뭐 이렇게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소기관들은 갖고 있지 않는 게 바로 원핵세포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원핵세포에서 이 원자는 1, 2, 3의 그 원이 아니라 한 개 핵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근원 원자야. 알겠죠? 핵의 원이 근원, 핵의 근원이 되는 세포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핵이 없는 세포인 거야. 알겠죠? 이거를 1, 2, 3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리고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 이거 보이니 세포 분열? 오, 진짜 난 전혀 안 보인다. 보이니? 글자? 우와. 다시 좀 빼자. 자, 세포 분열하게 되면 세포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 세포가 많아지게 되면 얘네들은 개체가 늘어난 거야, 몸이 커진 거야? 얘는 단세포 생물이니까. 몸이 커진 거야, 개체수가 많아진 거야? 개체수가 많아진 거죠? 따라서 세포 분열로 생장은 안 되죠. 몸이 커지는 게 아니니까. 그치? 개체가 많아지는 거니까 증식 동그라미, 생식 동그라미. 이해되죠?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가 많아지는 거고 개체가 많아지는 거다. 몸이 커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색깔 구분해준 이 특징들 중에 한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고. 잘 구분해서 정리하라고요. 이걸 잘 정리해놓으면 1단원 내용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1단원 내용이 뭐냐면 생물체의 특성이야. 알겠죠? 생물체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가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의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생물체의 특징도 알 수 있는 거야. 알겠니? 자, 두 번째, 뭐 이게 특징이고, 뭐 종류 나오니 종류? 그냥 쭉 설명돼 있어. 종류 나오지. 세균의 종류. 갔다 와. 세균의 종류는 크게 모양에 따라서 나눕니다. 자, 세균의 모양에 따라서 세균의 종류를 나눈다. 그게 간균, 구균, 나선균, 뭐 방선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만 기억하면 되니까 공통적인 것만 써줄게. 간균, 구균, 나선균. 자, 여기서 이 간균은 무슨 모양이냐면 막대기 모양. 이 간자가 난간 간자야. 난간.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난간이 보통 이렇게 네모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난간이 바로 막대기 모양. 이 구는 공 모양. 나선균의 나선은 바로 꼬여있는 구조. 꽈배기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 꼬여있는 구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 이중나선 구조죠? 그게 바로 DNA의 구조죠. 그치? 저게 꼬여있는 게. 그래서 이 막대기 모양의 간균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두 가지만 기억해주자. 대장균과 결핵균. 외울 때 익혀 외우면 되겠다. 막대기로 대결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 많이 나오는 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
대장균과 결핵균은 바로 간균이고 세균 중에 하나다. 자, 그럼 공 모양의 구균에는 뭐가 있냐면 폐렴균이 있습니다. 폐렴. 근데 폐렴 쌍구균이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니? 폐렴 쌍구균. 자, 뭐 이거는 구균은 바로 모양을 나타내는 거고, 쌍구균은 이 공이 모양이 두 개씩 붙어 있어. 이게 혼자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두 개씩 붙어 있기 때문에 쌍구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구균이 여러 개씩 붙어 있으면 뭐라 그러게? 여러 개 막 붙어 있으면 마치 포도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포도상구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포도상구균은 종류가 아니야. 세균의 종류가 아니라 모여있는 형태야. 형태에 따라 나눈 거야. 얘는 폐렴균은 포도상구균이 아니라 쌍구균이다. 자, 근데 이거는 좀 헷갈리지. 코로나19도 뭐를 일으키니? 폐렴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그때 폐렴은 바로 바이러스성 폐렴인 거고, 얘는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균이라고요. 세균이라고요. 알겠죠? 세균도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이러스도 폐렴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세균성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 쌍구균, 코로나19는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였던 거고. 알겠지? 나성균의 대표적인 예로는 한 3가지, 콜레라, 더러운 물에서 서식하면서 더러운 물을 잘못 먹었을 때 걸릴 수 있는 콜레라. 그래서 아주 후진국에서 많이 걸리는, 인도나 이렇게 더러운 물에서 막 이렇게 목욕하고 막 그런 나라에서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콜레라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에 콜레라가 완전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완전 사라졌다. 근데 아직까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콜레라가 많이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왜냐면 너무 빨리 퍼져. 물 같은 데서 바로바로 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줄긴 했죠. 다 생수 사 먹죠. 그러니까 생수가 없을 때는 그냥 내가 막 목이 마를 때는 이것저것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콜레라가 많이 걸렸다고요. 예전에는. 자, 그리고 매독균. 이 매독균은 사람의 생殖기관에만 서식을 합니다. 그리고 생殖기관을 통해서만 전염이 돼요. 생殖기관의 체액교환을 통해서만 전염이 된다고.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이름이 좀 길죠, 이거.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그래서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증상이 식중독과 같은 그런 증상을 일으키고, 매독균은 생殖기관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진물이 나오고, 고름 나오기도 하고, 통증도 나타나고, 오줌 쌀 때마다 아프고,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은 위장장애를 일으켜요. 위장장애를 일으키고, 위염을 일으키고, 심하면 위궤양, 심하면 위암까지도 일으키는 게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 이걸 외울 때는 약간 이렇게 외우면 되지 않나? 이 콜레라가 좀 비슷한 게 콜라 이렇게 쓰면 약간 꼬여있잖아. 꼬부랑 걸씨. 그럼 꼬여있는 거 나성균. 좀 그런가? 매독균은 인생이 꼬이잖아요? 걸리면? 그리고 내 친구 중에 매독균에 걸린 애가 있었거든. 걔 진짜 인생이 꼬였어. 아직도 별명이 매독이야. 걸리면 인생이 꼬이니까요. 자기는 아직도 휴게소에서 전염됐다고 얘기를 해. 휴게소에서 그냥 이렇게 만졌다가 감염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그리고 얘는 헬리콥터 생각하면 되지 않나? 헬리콥터가 이렇게 꼬여 있잖아요? 프로펠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나? 이 3가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좋고, 최근 들어 얘가 많이 나와. 최근 들어 내신에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니균이 좀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얘네들 어쨌든 그 세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3번이니? 4번이야? 바이러스. 자, 바이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핵산과 단백질 껍질로 이루어진 비세포 체계다. 자, 그러면 아까 내가 정리해줬던 세포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보자. 세포의 특징 3가지. 세포막, 핵선, 리보솜. 자, 이 3가지 중에 세포막은 있다 없다? 바이러스.
이 단백질이 뭐냐면 이 단백질 껍질이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 우리 바이러스 하면 떠오르는 모양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인데, 이 속에 들어있는 게 핵산이고, 둘러싸고 있는 게 단백질 껍질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러스는 세포막은 있다 없다? 없죠. 자, 왜냐면 세포막은 뭐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야 돼? 인, 지질, 이중층과 단백질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무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물질의 선택적 투과가 가능해진다고. 자, 얘처럼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물질의 선택적 투과를 할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세포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알겠죠? 하지만 핵산은 있죠? 핵산은 있고 리보솜도 없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핵산만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포로서의 특징 중에서 핵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왜냐하면 핵산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 리보솜으로 가서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어 줘야지만 물질대사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자체 효소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증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가 아니다? 세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따라서 얘는 비세포다. 하지만 얘는 핵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는 없지만 활물기생을 통해서 증식은 가능해.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하는 걸 활물기생이라 그래. 자, 바이러스는 이거 비세포라서 이건 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활동하는 생물 활물기생. 활물기생을 통해 물질 대사가 가능하고 증식도 합니다. 근데 이걸 얘가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스스로 물질대사 했다고 할 수는 없죠. 알겠죠? 얘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활물기생을 통해 물질대사와 증식을 할 수 있다. 알겠죠? 이게 바로 생물적인 특징이라고요. 바이러스의 생물적인 특징. 생물은 아니지만. 자,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과정이 좀 되게 신기한데 이건 거예요. 사람으로 좀 비유할게. 내가 되게 굉장히 좋은 어떤 설계도가 있어. 근데 내가 돈 한 푼 없어. 이 좋은 설계도를 갖고 있는데 이 설계도만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내가 떼돈을 벌 수 있어. 근데 내가 돈이 한 푼 없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다른 공장에 가면 되죠. 만들어주는 공장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물건 막 찍어낸 다음에 많이 나오면 마켓 못 나가니까 폭파시켜버리고 바깥으로 놓고 나오면 되지. 그게 바이러스의 생활사야. 자,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밖에 없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은 지울 거야. 그림 안 그려도 돼. 이게 숙주세포인데 달라붙어. 달라붙은 다음에 유전 물질을 주입해. 이 유전 물질이 이 세포의 DNA인 양 행동한다고요. 그럼 이 세포는 이 유전 물질이 자기 건 줄 알고 이 유전 물질을 발현시켜 준다고. 그래서 이 유전 물질에 의해서 핵산 만들어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둘이 합쳐져. 둘이 합쳐지면 바이러스가 되겠죠? 여기서 바이러스가 많이 만들어진 다음에 뚫고 나온다고요. 이 뚫고 나온 바이러스는 또 다른 세포에 기생을 해서 또 들어가 유전 물질을 주입해서 또 증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한다고. 그래서 이 증식되는 과정이 문제에서 물어봐서 애들한테 헷갈리게 하냐면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로 증식한다. 틀렸죠? 뭐가 틀려요? 세포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럼 또 어떻게 바꿔볼게. 자, 그러면 분열로 증식한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틀렸죠? 분열이 뭐야, 분열? 하나였다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이렇게 하나였다가 두 개로 나눠졌니? 아니죠. 유전물질 주입한 다음에 핵산 단백질 따로 만들어졌죠. 따로따로 만들어진 다음에 합쳐졌죠. 합쳐져가지고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성을 통한 증식이라 그래야지.
분열은 한 개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이 분열은 한 개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뭐의 고유한 특성이 이게? 세포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야. 세포만 분열할 수 있어, 세포만. 알겠죠? 세포만 분열할 수 있는 거지 바이러스는 절대 분열할 수 없다. 알겠지? 분열을 통한 증식도 틀렸다. 그럼 옳게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합성을 통한 증식이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합성을 통한 증식이다. 맞는 말. 이건 맞는 말. 종류. 바이러스의 종류. 종류가 첫 번째 구분 기준.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가지고 있는 핵산의 종류에 따라 DNA가 있는 바이러스를 DNA 바이러스, RNA가 있는 바이러스를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 아까 세균 나눌 때 왜 DNA 세균, RNA 세균 안 나눴을까요? 왜 바이러스만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 이렇게 나눌까? 뭐 DNA 곰팡이, RNA 곰팡이 이렇게 나눌 수도 없고 DNA 사람, RNA 사람 이렇게 안 나누잖아요. 왜 안 나누는데 이 바이러스만 이렇게 나누게? 그럼 다른 생물들은? 그렇죠. 모든 세포들은 DNA와 RNA가 둘 다 있습니다. 왜? 증명해봐. 그냥 외우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세포 안에 DNA와 RNA가 둘 다 있는 걸 증명하라니까요. 물론 되게 당연한 거긴 하거든. 모든 유전 정보의 중심이라 그래서 센트럴 도구만 하고 배웠니? 유전 정보 중심, 뭐 정사 과정, 번역 과정 배웠잖아요. 전사 번역 배웠잖아. 그게 센트럴 도구마야. 유전 정보 중심이라고. 정보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뜻이야. DNA 정보는 어디로 간다? RNA로. RNA 있는 정보가 어디로 이동한다? 단백질로. 이렇게 순서가 될 수 있다고. 그게 센트럴 도구마거든. 그냥 뭐 간단하게 할게요. 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리보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리보솜이 rRNA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보솜은 RNA. 알겠죠? 그러니까 리보솜이 있으니까 RNA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핵산 중에 DNA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왜? DNA가 뭉쳐진 걸 뭐라 그래? 염색체. 그치? 염색체, 그러니까 RNA가 뭉쳐진 건 염체가 아니야. RNA는 절대 안 뭉쳐. RNA는 뭉칠 필요가 없어. RNA는 퍼져 있어야 돼. 펼쳐져 있어야 된다고. RNA는 절대 뭉치지 않아. 뭉쳐서 염체가 되는 건 DNA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염체가 있으니까 DNA가 당연히 있는 거고, 리보솜이 있으니까 RNA 있는 거고. 알겠죠? 모든 세포들은 DNA와 RNA를 둘 다 갖고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DNA와 RNA로 구분하진 않지만 바이러스는 둘 중에 하나만 있다. 그래서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뉜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구조적인 안정성, 누가 안정성이 높을까요? DNA와 RNA 중에 DNA죠. 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그랬어.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구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이중 나선 구조다. 그래서 이 지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차리면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 전기 생산에 영향을 받잖아.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생각한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 위쪽에다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구름보다 더 위쪽에 있으면 날씨 영향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쫙 위쪽으로 올려가지고 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1년 내내 최고 효율의 어떤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겠죠. 그거를 꿈꿨었어, 처음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땅바닥에다 다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 그 메가팩토리 만들기 전에 우주에 올려가지고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었어, 원래는. 근데 그 우주에 올리기 위한 그 기둥 구조가 바로 이중나선 구조야. 얘가 생각하기에는 이중나선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그 정도로 구조가 단단하니까.
RNA는 단일 가닥으로 안전성이 떨어지죠. DNA보다는. 그래서 변이 되는 비율. 자, 변이라고 하는 건 유전 정보가 바뀌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정보가 바뀌는 비율. 정보가 바뀌는 비율이 DNA가 높을까요? RNA가 높을까요? 그렇죠. RNA가 높겠죠. 안전성이 떨어지니까. 더 많이 바뀔 거고, 상대적으로 DNA는 적게 변할 거라고요. 자, 그러면 숙주에게 더 치명적인 건 DNA 바이러스일까요? RNA 바이러스일까요? 더 많이 변하니까 막기 어렵겠죠. 더 치명적인 건 RNA 바이러스고 DNA 바이러스는 덜 치명적이죠. 대표적인 예로 이 DNA 바이러스 대표적인 예가 라이노 바이러스 또는 아데노 바이러스, 그게 바로 감기를 일으킵니다. 콧물 나오고 기침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독감은 RNA 바이러스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알겠죠? 대표적인 예가 감기 바이러스만 비교해 주면 되겠다. 대표적인 예가 라이노 바이러스 또는 아데노 바이러스. 이거랑 비교해서 RNA 바이러스에는 코로나19,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인 건 아니? 그래서 코로나라는 이름 붙인 거잖아.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메르스 다 들어봤지? 또 뭐 있냐? 조류독감, 사스가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일종이야. 알겠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네 가지가 있는 거라고. 알겠죠? 다 변종인 거야.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들.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하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인플루엔자다.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 중에 일종이라고요. 따로따로 분류만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얘는 죽일 수 없는 거죠. 그냥 조금 불편하고 말잖아. 그지? 콧물 조금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라이노 바이러스에 걸려서 감기 걸린 사람이 좀 더 심해지면 독감에 걸리는 거다. 그거 아니라고요. 알겠죠? 독감 바이러스는 처음부터 증상이 되게 심해. 처음부터. 알겠죠? 심해지면 독감이 되는 게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랑 감기 바이러스는 다른 바이러스다. 종류가 다르다. 자, 그리고 TMV. 이 TMV라고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 담배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DNA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다. RNA 바이러스고. 그리고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혹시 들어봤니? 에이즈. 사람의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HIV라고 합니다. HIV, 인간 이뮤노레스 바이러스, 인간의 면역을 결핍시키는 바이러스, HIV. 이 HIV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 몸에 있는 T 림프구를 파괴합니다. 우리 몸의 백혈구를 죽인다고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 HIV가 우리 몸을 죽이진 않아. 우리 몸의 군인을 죽여.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켜버린다고 생각하면 돼. 다른 병 때문에 죽어, 그래서. 그래서 치사율 100%, 에이즈는 그래서. 에이즈 걸린 사람은 살 수가 없다. 우리 몸에 군인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치명적인 어떤 게 전부 다, 그래서 RNA 바이러스고,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잘 우리 몸에서 못 막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DNA 바이러스라면 우리 몸에 상체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한다고. 증식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빠르게 제거할 수 있지만,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형이 된 건 우리 몸에서 못 막는 거야, 자꾸. 알겠죠? 그래서 증식량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근데 좀 신기하지 않니? 너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반에는 되게 무서웠잖아. 너네 겪었지? 너네 몇 살 때니?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였어? 그럼 뭔지도 몰랐겠네. 그냥 엄마 아빠만 그냥 불안했겠구나. 너네들은 그냥 즐겁게 놀았구나, 그냥. 불안했니? 그런 거 없었지. 근데 초반에는 뭐 사람 많이 죽었잖아. 그래서 엄마 아빠들도 막 되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고, 그리고 마스크 꼭 씌워서 내보내고, 너 학교 갈 때 마스크 꼭 써서 나가라 이렇게 했잖아. 안 썼어? 너네 그 예방접종 다 맞췄을 거고, 그지? 근데 초반에는 그렇게 막 심하게 사람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러다가 점점 변종이 나타났죠. 변종의 특징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변종의 특징이 감염력은
더 세지고, 증상은 약화됐죠. 그게 바이러스의 생활이야. 왜 바이러스는 누가 필요해? 우리가 필요하죠. 우리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 우리가 죽는 걸 원하진 않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많이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독하지 않은 종이 우세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우세종이 바로 감염력이 강하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이 약한 애들이 더 우세종으로 바뀌는 거야. 그게 필연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니까 사람들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감염력이 되게 좋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애들이 더 우세종이 될 수는 없다. 내 생각은 그래.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왜? 바이러스가 더 많이 늘어나면 사람을 죽이는 건 우세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잖아. 다행이다. 감염력이 약해져, 증상이 약화돼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원래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알겠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라고. 원래 그게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조금 버티면 되는 건데, 사람들이 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의 안 죽었어. 막 폐렴에 걸려 있거나, 막 몸이 안 좋은 그런 노인들만 죽었다고.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 그거를 막 나라에서 막 되게 크게 막 홍보했잖아. 막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완전 다 폭락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여행할 때도 내가 그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진짜, 기본적으로 뭐 하나 시키면 다 3만 원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하나 시키면 3만 원인 거야, 다. 그러니까 식비가 지금 거의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식비가. 우리가 가족이 4명이서 같이 가니까 애들은 또 아무거나 안 먹잖아. 우리는 대충 그냥 떼어서 그냥 빵 먹으면 되는데 애들은 또 밥 먹여야 돼. 그러니까 식당 들어가서 먹으니까 식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비행기 값에 거의 한 3배, 4배? 숙박비에 한 3배, 4배를 밥 먹는 것만 쓴 것 같아. 진짜 한 5, 600 쓴 것 같아, 밥 먹는 것만. 며칠 안 갔는데. 그게 다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에 나라에서 돈 찍고 해가지고 물가가 엄청 올랐다고, 지금. 그 다음에, 또 종류가 뭐냐, 숙주의 종류에 따라. 자, 숙주의 종류에 따라서 세균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로 나뉩니다. 자, 이렇게 나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바이러스는 특정 생물에만 기생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세균성 바이러스는 세균에만 기생한다. 동물성 바이러스는 동물에만 기생한다. 알겠죠? 식물성 바이러스는 식물에만 기생한다 이거야. 이 세균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예가 박테리오파지라고 합니다. 이건 좀 외워주세요. 기억해주세요. 중요하다. 박테리오파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면 떠올리는 그림이 이런 거 아닌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바이러스야. 왜냐면 이 바이러스를 통해 핵산이라고 하는 유전 물질의 체계를 밝혀내. 허쉬와 체이스가. 들어봤니? 허쉬와 체이스? DNA 이중나선 구조 밝힌 사람? 모르니? 그러니까 생물학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바이러스야.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 물질의 이 DNA와 RNA가 유전 물질인 걸 밝혀내. 유전 물질이라는 걸.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런 바이러스고, 게다가 이 세균성 바이러스는 누구에만 기생한다? 세균에만. 그러면 이 박테리오파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바이러스하고 사람이 싸워. 파이트. 그러면 사람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게 없게. 절대 못 이겨요. 왜? 바이러스는 세포에 기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는 없어. 그럼 사람은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돼? 이길 수 없으니까 바이러스를. 이용해야지.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돼. 절대 이길 수 없어. 절대.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죽더라도, 죽게끔 막 싸워도 절대 바이러스는 이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바이러스를 이용하려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지금도. 유전물질을 옮길 때도 바이러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생명공학 기술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 중에 이 박테리오파지를 그럼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얘는 뭐만 죽인다? 세균만. 그럼 얘가 어떤 세균을 죽이기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병신 같은 세균? 슈퍼박테리아 제거에 이용할 수 있겠죠. 내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이 생긴 세균들은 우리가 제거할 수 없잖아. 얘는 제거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슈퍼박테리아 제거에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할 수 있고 지금도 하고 있다. 알겠죠? 미래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알겠죠? 동물성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얘기는 우리가 걸리는 건 다 동물성 바이러스. 우리가 동물이니까. 그지 뭐 HIV 뭐 등등등 다 동물성 바이러스다. 자, 식물에 걸리는 바이러스가 아까 전에 TMV, 담배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담배 잎에 모자이크 병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인 TMV가 식물성 바이러스에 속한다. 알겠죠? 근데 이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해서 슈퍼박테리아를 제거할 수 있지만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얘가 뭐 다른 세균도 죽이면 안 돼? 세균 없는 게 좋잖아. 얘가 우리 몸에 감염이 될 수도 있겠죠. 얘가 우리 몸에 감염되게 변형이 돼버리면 우리 몸에 감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긴 해. 이 바이러스를 조작해가지고 우리 몸의 치료에 이용하는 건 어찌 보면 신기술이긴 하지만 위험성을 안고 있는 기술이긴 하다. 알겠죠? 이렇게 바뀐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뇌에 들어가서 좀비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 학교에 설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 이게 기술력이 그만큼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막 좀비 영화 보면 이게 막 머나먼 어떤 그 영화적인 어떤 한순간이다라고 아니라 진짜 실생활에 일어날 수도 있어. 막 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인간의 어떤 행동을 조절할 수는 있을 거라고. 실제로 조절하는 그런 기생충이 있어. 연가시라고 들어봤니? 연가시가 동물들 어떻게 하게 만드니? 물을 먹게 만들죠. 그게 이 중추에서 물을 먹게끔 하는 중추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 기생충이 동물의 그 물에 들어가서 뇌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 물 먹어 하는 거예요. 왜? 물에 들어가야지만 자기가 번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 빠져갖고 저거 죽잖아요. 곤충들이. 연가시에 그 감염된 그 곤충들이 갑자기 물 빠져서 자살한다고요. 그게 이제 사람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감염되면 사람이 물먹으로 들어갔다 그냥 죽는 거죠. 연가시 영화처럼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지금도 이 바이러스를 계속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 기술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는 거죠. 나쁜 점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막 있다 쳐.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막 나라에서 막 공개할까요? 이런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공개 안 하죠. 다 쉬쉬할 거예요. 그 사람 걸린 사람만 다 태워 죽이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라고요. 모르게 넘어갈 거라고요. 혼란이 일어나니까. 근데 가능성은 있다는 거. 바이러스 좀 알고 있으면 되게 무섭다. 바이러스 건드는 건.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바이러스의 치료가 어려운 이유? 어려운 이유 첫 번째. 자,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제거할 수 없다. 자, 항생제로 제거되지 않는다. 항생제로 뭘 제거하는지 우리가 정리 안 해줬구나. 우리 맨 처음에 세균 페이지 펴보세요. 세균 페이지. 세균 적었던 거. 세균의 세포막 당연히 있고, 추가로 써야죠. 세포막 당연히 있고요. 원핵세포는 세포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도 있다. 자, 근데 그 세포벽이 구성하는 물질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펩티도글리칸 또는 펩티도글라이칸, 글리칸 같은 말. 펩티도글리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펩티도 하면 뭐가 떠오르니? 펩티도. 펩티드 결합이 떠오르지 않니? 펩티드 결합은 뭐와 뭐의 결합?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 그러니까 단백질 성분을 뜻해. 이런 단백질 성분.
그리고 글라이칸은 탄수화물 중에 일종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당 단백질 중에 하나야. 알겠죠? 당 단백질 중에 하나가 바로 펩티도글리칸이야. 당 단백질이다. 자, 이러한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포 벽을 뭐로 제거할 수 있냐면 항생제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항생제로 제거할 수 있다. 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항생제를 먹으면 내 몸속에 들어있는 세균의 펩티도글리칸 층만 제거된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세포도 제거되지 않죠. 나의 어떤 세포도 제거되지 않고 세균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항생제는 신의 선물인 거죠.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만 죽일 수 있으니까 신의 선물인 거고, 원래는 세균에 의해서 제일 많이 죽었다가 세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거죠. 세균을 막을 수 있게 된 게 바로 항생제의 발견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아프면 항생제만 먹습니다. 내가 원래 감기 걸리면 원인이 뭐야? 내가 독감에 걸렸어. 원인이 뭐예요? 병원체가 바이러스죠. 그래도 항생제를 먹습니다. 알겠죠? 병원 가면 항생제 처방해 줄 거예요. 바이러스 제거제가 아니라 항생제를 처방해 줄 거라고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으니까? 세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도 항생제, 무좀에 걸려도 항생제, 그냥 다 항생제만 처방해 준다고요. 왜? 우리 몸속에 세균이 없어지면 그 병원체에 대한 방어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세균밖에 없어요. 지금도 세균밖에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건 세균밖에 없기 때문에 항생제로만 처방한다. 라는 거.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가 제거가 어려운 이유가 뭐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항생제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제거가 어렵다고요. 알겠죠? 항생제로만 우리가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바이러스는 일단 생물 자체가 아니죠.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라이브의 개념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어떤 그 생물의 개념이 아니죠. 그냥 단백질 껍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지는 물질이죠. 게다가 얘네들은 그냥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숙세포한테 핵산만 주입하죠. 그러면 내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세포 안에 들어있는 핵산을 뺀 다음에 얘만 제거할 수 있니? 아니죠. 내 세포를 죽여야죠. 내 세포를 제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만 선별적으로 제거하기가 어렵다. 바이러스만 선별하여 제거하기 어렵고, 바이러스를 제거했을 때 우리 몸의 세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별하여 제거하기가 어렵다. 자, 그게 바이러스 치료가 어려운 이유다. 나머지는 좀 빨리 합시다. 그럼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몇 번이니? 6번? 7번? 7번 원생 동물. 자, 원생 동물하고 곰팡이랑 좀 나눠서 적을 거야. 너희들도 나눠서 적어. 자, 원생 동물은 진핵 단세포 생물. 원생 동물 중에 다세포 생물도 있지만 병원체로서의 원생 동물은 단세포가 대부분이라서 이렇게 쓴 거라는 거 명심하시고. 자, 곰팡이는 진핵 다세포 생물입니다. 자, 곰팡이 하면 왠지 얘도 단세포처럼 보이는데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단세포처럼 보이지만 이 곰팡이는 균사라 그래서 이 세포들이 이렇게 실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뭉쳐서 살아.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실처럼 이렇게 뭉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포와 단세포와 다세포의 중간 형태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같은 기능끼리 묶여가지고 조직이 되고, 이 조직들이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형계 지금은 다세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세포 생물로 분류합니다. 균사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뭉쳐서 살기 때문에. 이것도 나눠볼게. 마찬가지 세포기 때문에 얘도 세 가지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세포기 때문에 세포막이 있고요. 핵산 모두 있고요. DNA, RNA 둘 다 있고요. 리보솜도 둘 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뭐가 가능해요? 스스로 물질 대사 가능하고 스스로 증식도 가능해요. 그래서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자, 진핵세포의 특징은 같이 붙여서 쓸게. 자, 진핵세포인데 세포막 당연히 있고요. 세포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포벽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너네들이 알고 있는 세포벽은 뭐가 없다는 건 아니. 어떤 세포는 세포벽이 없니? 동물 세포는 없다는 건 배우죠. 중학교 때 동물하고 식물 비교하잖아요. 그치? 근데 더 확장한다면 동물 세포만 없어. 알겠죠? 동물만 없고 나머지 모든 생물은 다 세포벽이 있다고요. 식물뿐만 아니라 식물, 곰팡이, 원생동물, 세균 다 세포벽이 있다고. 알겠죠? 동물만 없는 거 나머지는 다 있다고요. 자, 세포벽이 당연히 있는데 구성하는 물질이 펩티도글리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와 원생동물들도 항생제로 제거되진 않아요. 알겠죠? 세포벽이 펩티도글리칸이 아니라 키틴질로 되어 있어요. 키틴. 키틴이 뭐냐고? 바퀴벌레를 내가 잡았어요. 바퀴벌레 잡은 다음에 놓고 눌렀어. 그럼 빠직하죠? 그게 키틴질이에요. 알겠죠? 빠직하는 그 소리를 내는 물질이 바로 키틴질이라고. 그 물질로 세포벽을 이루고 있는 게 이 세포들이다. 많이 들어있는 게 뭐 랍스터 껍질, 게 껍질, 그게 다 키틴질이에요. 알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키토산, 키토산과 키틴질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핵산 당연히 있는데 이 핵산의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핵산의 양을 보관하려면 뭐가 필요해? 핵이 필요하겠죠. 진핵세포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리보솜과 같은 비막성 소기관 당연히 있고요. 비막성 소기관은 당연히 있고, 그리고 막성 소기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막성 소기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 뭐 등등, 액포,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액포도 있고, 이런 막성 소기관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진핵세포다. 자, 그리고 단세포기 때문에 얘는 세포 분열로 뭐가 안 된다? 아까 세균했던 것처럼 세포 분열로 생장이 안 된다 그랬죠? 생장 X. 하지만 얘는 다세포기 때문에 세포 분열로 생장 가능하겠죠. 세포 분열로 생장 가능하다. 그게 곰팡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되겠네요. 이거 색깔 구분해 준 것처럼 각각의 특징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그러면 이 질병과 병원체 문제는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 문제수가 49문제인가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다고요. 이게 특징들을 다 정리해 놓으면. 얘가 8번이니? 네. 8번. 원생 동물에 의해 곰팡이에 의해 원생 동물의 얘가 대표적인 게 말라리아 병원충, 좀 이상하지 않나? 말라리아 일으키는 게 뭐라고 알고 있니? 모기는 곤충이잖아. 곤충은 다세포 생물이잖아. 그치? 근데 얘는 원생 동물은 뭐라고? 진핵 단세포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모기도 피해자다. 알겠죠? 모기가 대신 옮겨주는 건 맞지만 모기 자체가 말라리아의 원인은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모기는 이 말라리아 병원충을 옮겨주기 위한 매개곤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이 말라리아 병원충이
매개 곤충으로 모기를 선택한다. 자, 그럼 모기로 이 말라리아 병원충이 모기를 매개 곤충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말라리아 병원충이 좋아하는 곳이 바로 적혈구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몸의 적혈구 속에 풍부한 산소를 얘네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적혈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피를 빨아먹는 곤충을 이용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걸리는 병이 바로 말라리아 질병입니다. 자, 이 말라리아도 걸리면 치사율 100%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 이 말라리아에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고 하는데 말라리아에 죽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병에 잘 안 걸리는 거죠. 우리 몸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병에 안 걸리면 안 죽는다고요. 병이 걸리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 몸속에 들어온다고 해서 병에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고. 알겠죠? 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냐면 수면충. 수면충은 매개곤충으로 채채파리를 이용합니다. 채채파리. 이 채채파리가 일반 집에 있는 초파리하고 집에 있는 파리의 중간의 크기야. 초파리하고 집에 있는 집파리의 중간의 크기. 근데 이 채채파리는 턱이 있어서 이렇게 뜯어. 피부를 이렇게 뜯어내. 뜯어내면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면 이렇게 핥아먹어. 그게 채채파리의 그 피를 먹는 습성이고, 모기는 빨대를 꼽아. 빨대를 꼽은 다음에 피를 빨아먹고. 그래서 어쨌든 수면병이 일어납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두, 이 말라리아 병원충과 수면충 모두 어디에 감염되냐면 적혈구에 감염이 돼. 그러면 적혈구에 감염되면 어떤 단점이 있어? 증상이 굉장히 빠르게 발현되죠. 왜냐면 혈액은 굉장히 빨리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들어와도 이게 증상이 나타나도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그래서 발현이 되면 아마 1시간 내로 죽어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긴 합니다.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죽는다고요. 근데 이 수면병은 뭐냐면 얘가 자는 것처럼 죽는 게 아니라 막 되게 고통스러워하다가 괜찮네 자네? 하면서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수면병이야. 자는 병이 아니라 다 낫다라고 생각했지만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형태. 그래서 수면병이라고 합니다. 수면병이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자, 곰팡이의 예로는 무좀균이 있죠? 자, 이 무좀균이 발에 걸리면 뭐예요? 무좀이라고 해요. 그럼 이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이 뭐야? 습하고 바람이 안 통하는 거. 습도가 높고 바람이 없고 빛이 없는 곳. 뭐지? 좀 있어도 될 것 같아. 응. 뭐 다른 친구 또 있어? 저 왔으면 가도 돼. 없어요. 저희 둘만 있어요. 같이 해줘. 네. 낙점이 프린트 너무 안 보이는데. 좀 이따 해줄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무좀균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어디야? 우리 몸에서 발가락 사이죠. 그럼 어떤 신발 신었을 때? 구두 신었을 때. 운동화는 바람 술술 통하잖아요. 잘 안 걸려요. 근데 구두는 가죽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좀에 누가 더 많이 걸려? 아빠가 많이 걸리는 거죠. 아빠가 요즘에는 막 벗고 책상 앞에서는 실내화를 시키도 한데 예전엔 그게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아빠가 이렇게 양말을 딱 벗으면 냄새가 막 어마어마하게 난단 말이지. 그러면 이 냄새가 나는 그 발을 아빠가 씻잖아. 수건을 이렇게 걸어 놓으면 그러면 내가 모르고 씻고 세수한 다음에 이거를 닦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굴 속에 무좀균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면 눈다랗게 나는 거예요. 눈다랗게 빨개진다고요, 이게. 그리고 입 주변도 빨개지기도 하고, 코 주변이 빨개지기도 한다고요. 하지만 무좀이 생기진 않아. 왜? 여기는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번식을 못해. 금방 죽어. 다음날 되면 바로 없어진다고. 하지만 발가락 사이는 계속 번식한다고요. 땀이 계속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닦은 손으로 얼굴을 닦는 건 괜찮아. 잠깐 있다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 수건으로
내가 샤워를 한 다음에 Y존, 살과 살이 접히는 곳. 여기 있잖아요, 여기 또 엉덩이 사이, 여기 이렇게 닦거나 여기 이렇게 닦으면 거기서도 번식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걸리는 병을 세면발이라고 합니다. 세면발에 걸리면 색소 침착이 일어나서 색깔이 변합니다. 목욕탕 가면 그 부분에 색깔이 좀 변했다. 이 사람은 세면발에 걸린 사람이에요. 세면발이라고 한다. 자, 발이 아닌 다른 곳에 생기는 무정균의 무정 증상을 세면발이라고 합니다. 간지럽습니다. 일단 걸리면 굉장히 간지럽다. 그리고 냄새가 난다. 왜냐하면 곰팡이가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을 이용해서 이상한 물질을 내보내기 때문에 악취가 난다고요. 자, 프라이온. 마지막으로 프라이온. 자, 프라이온은 기억해야 될 게 단백질 감염 입자인데, 단백질 감염 입자. 단백질 감염 입자.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단백질인 이 프라이온이 어떤 생물체에 들어간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 단백질이 어떻게 늘어나?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 프라이온이 어떤 물질인 거를 밝히고 난 다음에 이걸 인정하게 됐다고. 자, 프라이온이 뭐냐면, 프라이온은 척추 동물의 중추신경계에 중추신경계의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물질이다. 그러니까 모든 척추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프라이온 자체를. 그러니까 프라이온이 들어오면 무조건 감염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프라이온을 다 갖고 있다고. 좀 이상한 게 권투 선수들은 어디를 쳐맞니? 얼굴 쳐맞죠? 얼굴 쳐맞잖아요. 얼굴을 쳐맞으면 원래 이 머릿속에 대뇌들이 뉴런으로 되어 있잖아, 연합뉴런. 연합뉴런들이 이렇게 얽혀 섞이고 있는데 큰 충격을 받으면 이게 끊어질 수 있잖아. 연결되어 있는 게 팡 끊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뇌진탕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팡 쳐맞으면 넘어졌다가 난 누군가 막 이런다고요. 그게 뇌진탕 증상인데 다시 돌아오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또 손 이렇게 든다고요. 잠깐 기억이 딱 끊어졌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 돌아오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프라이온이에요. 우리 뇌 속에 어떤 특정 단백질들이 이 뉴런과 뉴런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단백질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먹어도 기억이 끊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알겠니? 그러니까 모든 척추동물에 존재한다는 거야. 정상적인 프라이온이. 자, 그런데 문제가 이제 어떻게 돼서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원인이 발생했어. 자, 이 원인에 의해서 자, 이 프라이온이 변형된 프라이온으로 바뀌었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변해버린 이 구조는 구조적인 안정성이 높아지게 낮아지죠. 낮아지니까 변형된 건 없어진다고. 근데 얘는 오히려 변형된 프라이온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더 높아져요.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정상보다 높다. 자,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정상 프라이온이 어떻게 변하고 싶어 할까요? 나도 더 안정성이 높아질래. 나도 변형되고 싶어 해준다고요. 그래서 둘이 접촉에 의해서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서서히 변형되면서 뇌 구조가 뻥뻥뻥 구멍이 뚫리고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나타나는 그런 병을 뭐라 그래요? 광우병. 소가 미치는 거죠. 소의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 뚫려서 전두엽에 구멍이 뚫려버리니까 절제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콧바람 내면서 막 미친 듯이 날뛴다고요. 그래서
자, 변형된 프라이온이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열과 압력에 강합니다. 열과 압력에 강하다. 자, 그래서 이런 변형된 프라이온이 있는 고기를 내가 익혀 먹어도 감염될 수 있다. 알겠죠? 열과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구조적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익혀 먹어도 이 변형된 프라이온을 내 몸속에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기 살 때 너무 싸다고 고기를 안 사는 게 좋아. 이 변형된 프라이온이 들어있는 광우병 걸린 소가 미국산이 되게 많거든요. 미국산이 엄청 싸기도 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게 언제였지? 2000년 초반이었는데, 2003년인가 2005년인가 그래. 너네 태어나기 전이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서 촛불 집회 한 적이 있어. 광우병 촛불 집회 한 적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왜 그 촛불 집회를 했었냐면, 그때 미국하고 FTA를 했거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는데, 되게 웃겨.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여러 가지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대가로 광우병 걸린 고기를 수입하기로 했어. 나라가. 말이 돼?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그 식품 그 장관이 익혀 드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거 보고 난리가 난 거야, 우리 교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다 우리 수업하지 마. 수업 하지 말고 우리 나가자. 그래서 다 나갔어. 정말로. 다 나가가지고 막 시위했다니까? 다 나가가지고 정말로 교수님이 이끌어가지고 야, 이거 지금 수업할 때가 아니다. 말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이 광우병 걸린 그 속을 먹었을 때 바로 발현이 되는 게 아니야. 10년, 20년 뒤에 발현돼. 이게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서서히 이 구조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먹는다고 바로 갑자기 나 미치진 않아요. 20년 뒤에 미칠 수도 있고 30년 뒤에 미칠 수도 있어. 서서히 변하면서.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막 그 폭동 일으키는 사람도 있잖아. 서현역에서 막 사람 막 칼부림하고 막 가는역에서 막 묻지마 살인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 마치 그런 사람 아닐까 싶어. 그때 그 광우병 걸린 소리를 먹어서 발현이 된 거야. 그런 걸 수도 있어. 세상에 미치고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툭 쳤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미친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갑자기 찌를 수도 있다고. 이거 먹은 애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먹은 애들은 아마 지금 한 40살, 50살? 내 나이 때? 내 나이 또래인 사람을 조심하라고요. 알겠죠? 지금 먹은 지 한 20년 지난 거야, 이제. 20년 아니라 10년 지난 거야, 10년. 10년 지났으니까 슬슬 이제 발현될 거라고요. 그리고 좀 싸다고 먹지 말고, 싸다고 미국산 많이 먹지 말고, 좀 적당한 가격인 미국산 고기를 먹어. 그러면 돼. 너무 싸다고 안 사면 된다. 싸게 파는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굉장히 싸게 파는 건 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예가 뭐가 있냐면, 소에 걸리면 광우병, 이 인간에게 감염되면 크로이츠펠트 병이라고도 하고 또는 야콥 병이라고도 합니다. 자, 둘 다 프라이온에 의한 증상인데 병인데 지역이 좀 달라요. 크로이츠펠트 병은 호주의 원주민 중에 사람이 죽으면 뇌를 먹는 그러니까 사람의 살을 먹는 식인 습성이 있는 그런 부족이 있어. 그러니까 같은 종족을 먹었을 때 이런 변형된 프라이온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미국에는 왜 그럼 광우병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내장을 안 먹어. 소의 내장을 안 먹으니까 이 내장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걸 사료로 만든 거야. 소의 내장으로 만든 사료를 소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소가 소를 먹은 거죠. 소가 소를 먹으니까 변형된 프라이온이 생기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그게 아직 안 나오는 이유가 호주는 무조건 염료만 먹이니까 건초만 먹이니까 발생 안 하는 거라고요. 원래 건초를 먹어야 돼. 소는 풀을 먹어야 돼. 소가 소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먹으면 이렇게 병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먹는 그런 습성 있는 그런 그 부족한테 나타나는 병이 크로이츠펠트병. 그 야코병은 아마 유럽에서 발병한 병일 거야. 아마. 양에 걸리는 건 양한테도 양을 먹인 거예요. 사람이 안 먹는 부위를 먹인 거라고 사료로.
그래서 만든 거지, 병이 만들어진 병이 스크래피병입니다. 이게 아마 흑사병 다음으로 양을 많이 주긴. 그때 아마 그 유럽 전체 3분의 2 양이 다 죽어버린 일이 발생했었다고요. 스크래피병으로. 다 태운 거죠. 전염이 안 되게 다 태워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광건병은 좀 신기하네. 개한테 걸리는 광건병? 광건병은 개한테 걸리는 프라이온이라는 질병일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광견병의 병원체는 뭘까요? 바이러스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광견병의 병원체는 프라이온이 아니다. 자, 왜냐면 프라이온에 의한 이런 병은 예방할 수가 없어. 백신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광견병 예방 백신이 있잖아. 예방 백신이 있다는 얘기는 세균 아니면 바이러스란 얘기야. 알겠죠?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병원체만 백신으로 막아.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바이러스다. 자, 저기 정리해놓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합시다. 잠깐 쉬자.